안녕하세요. 달달 하나쌤입니다. 네, 오늘은 보건행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보건행정. 네, 보건행정은 정부가 우리 국민 또는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행하는 행정이 보건행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보건행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 네, 첫 번째가 공공성입니다. 네, 공공복지와 집단의 건강을 추구하는 거예요. 누구 한 명의 이익이 아니라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사회성을 띠고 있습니다. 네, 사회 전체 구성원을 위한 사회적인 건강 향상을 도모한다. 그래서 특정 개개인이나 집단에게 유리하게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상충성이에요. 상충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가치가 상충이 되느냐? 네, 개인적인 가치와 사회적인 가치가 서로 상충됩니다. 충돌하는 겁니다. 서로.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와 권리 뭐 이런 것들이랑 공익이랑 개인의 자유, 뭐 권리 이런 것들과 공익 사이에서 상충하는 거죠. 보건행정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식당 주인을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주인은 아주 자유롭게 개인의 경제적인 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개인의 경제적인 이익이 있겠죠. 이 개인의 권리를 위해서 열심히 자유롭게 영업을 하고 싶지만 위생법을 지키지 않으면 손님들의 건강, 공공의 공익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손님들의 건강. 이 사이에서 상충하는 거, 상충성, 이게 보건행정이 되겠습니다. 특징이겠죠. 그 다음에 양명성, 국민의 보건을 위한 규제, 그리고 보건의료 산업보호를 위한 자유를 함께 고려해야 된다. 양면성이라는 건 또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신약, 새로운 약을 개발을 할 때 너무 규제만 하면 국민은 안전할 수 있겠죠. 신약을 만드는데 안전하게 약을 만들어라 하고 규제를 하게 되면 국민은 안전한데 새로운 약은 영영 못 만날 수 있고요. 근데 너무 또 신약을 개발하는데 기업의 제약회사의 자율권만 준다면 약은 굉장히 빨리 나오겠지만 너무 비싸거나 아니면 또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이런 양면성을 보건행정이 갖고 있다. 그 다음에 과학성과 기술성 있고요. 국민의 행복, 복지를 위해서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성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적이고 지방분권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조장행정의 성격을 갖고 있다. 너무 이렇게 강요하기보다는 스스로 건강해지도록 자율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담배를 피우면 감옥 가요 보다는 금연 캠페인. 또 뭐 할 수 있을까요? 보건소에서 뭐 이렇게 금연 패치 이런 것들 제공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주 자율적으로 해주는 조장성 갖고 있고 교육성, 그래서 주민을 위한 교육을 통해서 보건행정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보건행정의 관리 요소예요. 보건행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리를 할 때 각각의 이제 관리 요소가 있는데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가 기획입니다. 어떤 보건행정을 할 때 목표를 설정을 해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를 구성하고 설정하는 관리 과정이 기획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 기획을 하고 나면 각 직위의 직무 내용을 딱 확정을 하고 구조화하는 조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고 훈련해서 관리하는 행위, 인사에 해당이 되고요. 목표를 세웠으니까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직원들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 지시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 다음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 조직원들 사이에서 또 부서 간 사이에서
의견들이 있겠죠. 그래서 회의하고 토의하고 해서 행동의 통일을 가져오도록 하는 집단적인 노력이 네,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자와 그의 부하가 신속하고 정확한 내용을 접수하게 하는 행위 보고해야 되죠. 어떤 일을 네,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다 하고 내용을 네, 보고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관리하려고 하면 네, 예산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통제하는 건 예산에 해당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은 보건지표입니다. 네, 보건지표는 그 보건지표에 대한 정의가 WHO에서는 네, 인구 집단의 건강과 이와 관련된 재반 상태를 총체적이고도 집약적으로 나타내어서 네, 보건의 양적인 측면은 물론이고요. 질적인 측면까지도 네,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척도가 네, 보건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보건의료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건강 향상,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한 네, 건강 상태의 지표가 있어요. 네,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이 종류가 좀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외우기는 좀 어렵고요. 조금 이해하면서 풀어보면은 왜 이게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는지 해당되는지 조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사망하는 거, 건강 상태라는 거니까 네, 아이들이 사망하는 거 비율, 그리고 엄마가 사망하는 비율 이런 것들 건강 상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망하는 비율, 네, 왜 사망하느냐, 사인별 사망률, 네, 그리고 얼마나 오래 잘 사느냐, 평균 수명, 네, 그리고 발생률, 네, 그 다음에 유병률, 발생률이라는 건 질병이 발생하는 비율인 거고 유병률은 현재 지금 질병을 갖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다 네,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겠다. 네, 물론 아동의 영양, 정신 발달 상태 이런 것들도 건강 상태 지표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을 너무 종류가 많아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사망률, 영아 사망률, 유아 사망률, 모성 사망률, 그 다음에 얼마나 오래 사는지, 사인별 사망률, 그리고 발생률과 유병률들이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자, 그 다음은 이 보건 지표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지표들의 종류가 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네, 출산 지표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망 지표 있고, 네, 그 다음은 질병과 관련되어 있는 질병 관련 지표가 있어요. 네, 이것들에 대해서 각각 네,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또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출산 지표에는 종류가 이제 조출생률, 네, 조출생률, 일반 출산율, 모아 비율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 세 가지만 좀 살펴보면요. 네, 조출생률은 보통 출생률이라고 하는데 네, 조자가 이게 한자로 네, 거칠다, 네, 대략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출생률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로도 보통 출생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정 연도의 연항인구라고 되어 있는데 연항인구는 한 해의 중앙 시점인 우리 7월 1일 0시의 인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연도의 연도의 네, 중앙일 때 인구수를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항인구. 그러면 그 특정 연도의 연항인구분의 같은 해의 총 출생아 수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사람 네, 1000명당 올해 아이가 몇 명이나 태어났는가 이런 거를 네,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러프하게 그냥 아주 대략적으로 센 거예요. 그러니까 연령이나 성별, 인구 구조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따지지 않고 그냥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냥 거칠게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특정 연도의 연도 중앙의 인구수의 같은 해의 총 출생아 수를 네, 비율로 나타낸 거다. 네, 두 번째가 일반 출산율입니다. 네, 일반 출산율은 특정 기간에 네, 가임 여성의 이제 연항 인구분의 같은 기간 내 총 출생아 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실제로 가임 여성의 여성, 가임 연령의 여성, 실제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연령대의 여성들이 얼마나 아이를 낳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연령대, 가임 연령이잖아요. 그죠? 네, 연령대의 여성들이 얼마나 총 출생아 수로 이렇게 나눈 거니까 얼마나 낳았는지 이거를 보여주는 게 비율로 보여주는 게 일반 출산율이다. 네, 우리 백분율 하면은 보통 이제 천이 아니라 100이죠, 100. 100인데 우리 책에서 보이는 이런 지표들은 다 1000을 곱해놨어요. 기본적으로 1000을 곱해놨어요. 좀 더 큰 수치를 1000을 곱하면 이런 출생률의 지표들을 좀 더 잘 알 수 있어요. 쉽게 눈에 보이게. 그러니까 0.0000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1, 2 이렇게 되는 게 보기 쉽기 때문에 큰 수인 1000을 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본값이 1000으로 좀 기억을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은 모아 비율입니다. 네, 모아 비율은 우리 가임 여성 인구분의 0에서 4세 인구 곱하기 비율이니까 얘는 100을 했네요. 100. 100을 곱하면 돼요. 네, 이거는 이제 엄마 한 명당 아기가 몇 명 뭐 이런 지표를 볼 수 있는 게 아기가 몇 명 지표를 볼 수 있는 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모아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0에서 4세 인구니까 실제로 우리가 태어난 이때에 실제로 태어난 아이 숫자를 세는 게 아니라 조사 이 시점에 살아있는 아이를 조사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사망률에 영향을 좀 받죠. 그래서 실제적인 이 출산율 태어난 아이들보다는 좀 낮게 측정될 수 있는 또 특징이 있긴 하겠네요. 네, 모아 비율, 가임 여성 인구분의 0에서 4세 인구 모아 비율이다. 네, 그 다음은 사망 지표입니다. 네, 사망 지표 중에서는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조사망률입니다. 조사망률. 앞에서도 조자라는 게 대략적이다, 뭐 이런 뜻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정 연도에, 그 당해 연도의 연항 인구분의 같은 해에 총 사망자 수를 분자로 해서 곱하기 1000을 해주면 조사망률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영아 사망률, 가장 많이 나오는 영아 사망률. 얘는 특정 연도에서의 총 출생아 수분의 영아가 사망한 비율이니까 같은 해에 우린 영아를 0에서 1세를 영아라고 하니까요. 1세 미만의 사망자 수 곱하기 1000을 한 게 영아 사망률이 되겠습니다. 그 해에 특정 연도에 태어난 출생아 수, 총 출생아 수 중에서도 영아가 사망한 비율이 되겠네요. 곱하기 1000 하면 이제 영아 사망률이 되겠다. 네, 그 다음에 신생아 사망률입니다. 네, 똑같이 영아 사망률과 비슷한 의미겠죠. 태어난 아이들 수, 총 출생아 수분의 신생아니까 사주까지 28일 미만의 사망한 아이 수 곱하기 1000 하면 신생아 사망률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주산기 사망률, 출산 전후기 사망률을 얘기하는데요. 특정 연도의 총 출생아 수분의 같은 해에 임신 28주 이후의 태아 사망수 아니면은 생후에 1주 미만의 신생아 사망수 곱하기 1000을 하면 주산기 사망률이 된다. 출산 전후기 사망률이 된다. 네, 그 다음은 모성 사망률입니다. 네, 모성 사망률은 15세에서 49세 가임 여성수분의 같은 해에 임신을 했거나 출산을 하거나 산욕으로 인해서 엄마가 사망한 사람의 수를 분자로 해서 곱하기 10만을 하면은 모성, 엄마가 사망한 비율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성 사망비, 얘는 연간 총 태어난 출생아 수분의 같은 해 임신, 출산, 산욕으로 인해서 엄마가 사망한 수 곱하기 10만을 해서 비로 나타낸 게 모성 사망비다. 그래서 모성 사망률과 모성 사망비의 차이는 사망률은
15세에서 49세, 네, 가임, 임신이 가능한 여성 수분의 임신으로 인해서 이제 엄마가 사망한 수를, 네, 비율로 나타낸 거고, 그 다음에 모성 사망비는, 연간 총 태어난 출생아 수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출생아 수 분의, 임신으로 인해서 엄마가 사망한 수를 곱하기 10만을 해서 나타낸 게 모성 사망비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사회 인구의 특성을 파악할 때 그러면 필요한 자료, 이 지표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느냐. 네, 조출생률, 조사망률, 그리고 영아사망률, 모아비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역사회 인구 특성을 파악할 때 네, 자료로 쓸 수 있겠습니다. 생각을 좀 해보면 조출생률, 그러니까 태어난 아이들, 네, 러프하게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과 네, 대략적으로 죽은 사망한 비율을 우리가 파악을 하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인구 통계가 되겠죠. 기본적인 인구 통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의 양적인 변화가 감소했는지 성장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겠죠. 출생한 것과 사망률을 따져보면. 네, 그리고 영아 사망률,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역사회의 질적인 보건 수준을 측정하는데 아주, 네, 보건 수준 측정하는데 아주, 네, 잘 보여질 수 있는 비율 지표가 되겠습니다. 네, 보건 상태의 핵심 지표가 되는 게, 네, 영아 사망률이 되겠죠. 그다음에 모아 비율은 엄마와, 네, 아이의 네, 비율을 보는 거니까 이거는 엄마 한 명당 아이가 몇 명 있는지를 보는 거니까 인구의 뭐 재생산 능력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고요. 뭐 미래 구조 예측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모자보건 이런 정책을 만드는데 기초가 될 수 있을 수 있겠어요. 그죠? 모아 비율. 이런 것들은 결국 이런 자료들은 네, 지역사회 인구가 어떻게 변하고 있다. 뭐 양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현재 얼마나 건강한 상태인지 질적으로도 진단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보건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네, 데이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인구 특성을 또 파악할 때 이런 것들이 조출생률, 네, 조사망률, 영아사망률, 모아비율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네, 너무 좀 어려우면 네, 그냥 우리 좀 쉽게 네, 앞 글자만 좀 따서 네, 조조 영모 이렇게 좀 기억을 해보자고요. 자, 다음은 그러면 영아 사망률이 한 국가의 건강 수준, 네, 보건 상태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지표로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 네, 사망한 아이가 네, 영아예요. 영아의 비율 이것들이 왜 건강 수준이랑 보건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대표적인 거냐? 네, 일정한 연령군이에요. 그쵸? 영아니까.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높다. 의미가 있어요. 유의성이 높다. 그리고 모자 보건 수준이나 환경 위생 수준이 높아지면 당연히 아이들이 죽는 사망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보건 수준을 굉장히 잘 반영하고 있는 게 영아 사망률이다. 그래서 경제 상태가 좋고 그다음에 교육 정도나 환경의 위생이 굉장히 좋다 그러면 영아 사망률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겠죠. 네, 그리고 영아 사망률 변동의 범위가 일반적인 사망률 변동 범위보다는 크기 때문에 네, 영아 사망률이 우리가 보건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대표적인 이유가 네,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질병 관련 지표입니다. 네, 질병 관련 지표에는 발생률과 유병률이 있는데요. 네, 발생률은 건강한 전체 인구 수분의 일정 기간에 특정 질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분모죠. 네, 분모에는 네, 건강한 전체 인구수입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는 질병이 발생한 비율이에요. 고혈압이 발생한 비율 하면 고혈압 발생률 하면은 네, 건강한 사람 수분의 인구 수분의 고혈압에 그 질병에 딱 그 기간에 새롭게 걸린 사람이 네, 발생률인 거예요. 그러면 유병률은 네, 병을 갖고 있는 현재 있는 상태인 거니까 유병률 네, 있는 상태인 거니까 전체 인구 수분의 현재
특정 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 수 곱하기 1000인 게 유병률인 겁니다. 그러면은 유병률은 이미 질병에 걸려서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전에 앓고 있는 사람이, 즉 과거에도 발병한 사람도 모두 포함이 되겠죠. 영향을 다 받아요. 유병률은. 하지만 발생률은 건강한 전체 인구 수분의 지금 특정 기간에 새롭게 특정 질병에 걸린 수만 보는 게 발생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병관리 지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급성 감염병은 발생률이 높고 유병률이 낮다라고 했어요. 급성 감염병 같은 건 우리 뭐 있을까요? 뭐 인플루엔자, 독감이나 아니면 뭐 콜레라 이런 것들 있을 수 있겠다, 그죠? 이런 것들을 좀 급성 질환을 떠올려 보면 이런 것들은 질병이 발생하면은 증상이 급격히 나타나요. 그래서 발생률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짧은 지속 기간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환자는 짧은 시간 내에 치유되거나 아니면 뭐 사망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앓고 있는 상태로 머무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현재 특정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의 수인 유병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어요. 그죠? 이걸 우리가 조금 쉽게 그림으로 이해를 해봅시다. 그림으로 수도꼭지에서 이렇게 물이 막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욕조에 물이 담기는 상태, 이것과 그다음에 배수구를 비교해서 우리가 표현을 해볼게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이 물을 우리가 발생률이라고 할게요. 발생률. 그리고 욕조에 담기는 이 물의 양을 유병률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배수구를 치유되거나 아니면 사망하는 정도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물이 너무 많이 세게 틀면 발생률이 높아지면, 그죠? 유병률은 어떻게 돼요? 발생률이 높아져도 배수구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속도가 워낙 빨라. 급성 감염병을 생각을 해보면, 급성 감염병, 콜레라 같은 거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물을 막 세게 틀어도 치유되거나 사망하는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급성 감염병 같은 거는. 그럼 배수구가 아주 크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잘 빠져나가면은 여기에 차는 물의 양은 유병률이라고 했을 때, 욕조에 현재 차는 걸 유병률이라고 했을 때 이때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낮은 수준을 유지하겠죠. 많이 틀어도 많이 빠져나가면 물은 조금밖에 안 남잖아요. 그죠? 많이 찰 수가 없죠. 그래서 급성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콜레라나 아니면은 뭐 인플루엔자 이런 거 급성 감염병 같은 거 떠올려 보면 발생률은 높고 유병률은 낮아. 그런 원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또 만성질환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성질환 하면 우리가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만성질환은 그러면은 발생률은 상대적으로는 낮아요. 많이는 안 생기지만 상대적으로는 낮아요. 그렇지만 현재 질병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는 유병률은 높을 수밖에 없다. 물은 되게 조금 나와. 물은 쫄쫄 나와요. 그죠? 하지만 이 긴 유병 기간, 병을 갖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만성질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앓으면 완치가 잘 안 되잖아요. 이거는 치료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혈압 같은 거는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환자가 이 질환으로 사망할 때까지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질병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병률은 굉장히 반대적으로 높아요. 유병률은 높아. 그러니까 치유되거나 사망되는 게 아주 조금이에요. 아주 조금. 그림이 또 헷갈리려나요? 이렇게 좀 물의 양도 조금 고쳐보죠. 그러니까 만성질환 같은 경우에는 발생률은 낮아. 그러니까 물이 조금씩 나와요. 그리고 치유되거나 사망하는 비율도 낮아. 조금. 되니까 당연히 유병률 자체는
네, 그렇죠. 올라가죠. 올라갈 수밖에 없어. 많이 찰 수밖에 없어요. 조금 나오지만 그래도 치유되거나 사망하는 사람이 네, 적으니까 조금밖에 배수구로 물이 안 나가니까 많이 찰 수밖에 없다. 유병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발생률이 큰 질병일수록 이환기간이 긴 질병일수록 유병률이 증가한다. 네, 그렇겠죠. 발생률이 큰 질병이고 이환기간이 긴 질병일수록 유병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다음은 유병률이 낮은 질병은 발생률이 낮거나 치명률이 높은 질환이거나 빨리 치유되는 질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유병률이 병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낮다. 현재 특정 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의 수가 적다라는 거는 발생률도 적은 거고요. 네, 발생률도 적고 그리고 치명률이 치유되거나 아니면 사망률이 높고 빨리 치유되거나 하면 이 배수구로 빠져나가는 게 많다. 물은 그렇죠. 물은 쫄쫄쫄쫄쫄쫄 나오는데 여기 빨리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치유되거나 사망되는 게 많다. 그러면 당연히 유병률은 네,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병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림을 통해서 좀 이해를 돕고자 했는데 이해가 되는데 도움이 되셨나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살펴보면 질병관리지표의 특징에서 급성 감염병은 발생률 올라가고요. 콜레라 같은 거 떠올려 보면 치유하고 사망하는 비율이 급성 감염병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네, 현재 지금 특정 이 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의 수는 유병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급성 감염병은 만성질환은 고혈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성질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발생률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현재 완치가 되지 않는 질병이고 계속 갖고 가야 되는 질병이다 보니까 현재 병을 갖고 있는 유병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발생률이 큰 질병일수록 그리고 병을 갖고 있는 기간이 긴 질병일수록 플러스 되는 거니까 유병률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유병률이 낮은 질병은 발생률이 낮거나 치명률이 높은 질환이거나 빨리 치유되는 질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자, 1번. 지역사회 인구 특성을 파악할 때 필요한 자료끼리 나열된 것은 하고 물었네요. 지역사회 인구 특성을 파악할 때 필요한 자료는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그렇죠. 조출생률, 조사망률, 그리고 영아 사망률, 모아비가 있었겠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2번 지역사회 건강상태 및 보건사업의 수준을 우리가 평가할 때 가장 대표적인 보건학적 지표로 옳은 거는 우리가 영아 사망률을 본다고 했었죠. 3번 어느 해의 영아 사망률이 3이다 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영아 사망률이니까 영아에 해당되는 아이가 사망한 비율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영아는 보통 1년 미만에 해당되는데 연간 출생아 수 1000명당 생후 1년 미만의 3명이 사망한 경우가 답이 되겠습니다. 4번 영아 사망률이 한 국가의 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이유로 옳은 거 있어요. 1번 영아 사망은 경제적인 수준이나 보건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받는다라고 했어요. 받는다. 그 다음에 일정 연령군이죠. 그쵸? 생후 1년 미만이니까 통계적으로 유의성 의미가 높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국가 간의 영아 사망률의 변동 범위가 조 사망률의 변동 범위보다 크다라고 했죠. 그리고 모자 보건 수준이나 환경위생 수준이 높아지면 영아기 사망은 예방이 가능하므로 사망률이 낮아진다. 그렇죠. 모자 보건 수준이 높거나 환경위생 수준이 좋아져서 수준이 높아지면 사망률 낮아집니다. 영아 사망률은.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지역사회 경제적인 보건 수준을 반영해준다.
애매모호한데요. 선지가 정확하진 않은데 지역사회 경제적인 보건 수준은 아니고요. 우리가 영아 사망률이 한 국가의 보건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의 대표적인 이유인 게 모자 보건 수준, 그다음에 환경 위생 수준이 높아지면 영아 사망률이 낮아지니까 보건 수준을 잘 반영한다 했고요. 이런 것들의 경제 상태, 교육 정도, 환경 위생 상태가 이 영아 사망률에 영향은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가 조금 애매해요. 그죠? 그래서 지역사회의 경제적인 보건 수준을 반영하는 게 아니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5번 감수성 있는 인구 집단에서 특정 질병이 발생한 수를 비율로 나타낸 거. 네, 감수성 있는 인구 집단에서 특정한 질병이 새로이 발생한 거. 네, 발생률이 되겠죠. 네, 6번 유병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했습니다. 유병률은 병을 지금 갖고 있는 비율인 거잖아요. 그렇죠? 질병의 이환 기간이 앓고 있는 기간이 길수록 유병률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네요. 치명률이 높으면 사망률이 높으면 유병률은 당연히 낮아지겠네요. 그죠? 발생하는 병의 발생 비율이 높으면 플러스 돼서 유병률은 당연히 높아지겠고, 분모는 건강한 전체 인구수에 해당되는 건 유병률이 아니라 발생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자는 새로이 특정한 건강 문제가 발생한 사람 발생률이 되겠네요. 그래서 6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